쾌렌시아,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그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 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입니다. 걷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1시간 이상 걷고 있는데, 걷기를 할 때 요즘에는 이 책의 내용을 주로 듣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게 해주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다 너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챕터를 골라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 젊었을 때 나는 삶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졌었다.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행복에 대해, 인생의 의미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그 질문들에 삶이 평생 동안 답을 해주고 있다. 그때는 몰랐었다. 삶에 대한 해답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승을 찾아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은 우리는 자신이 여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여기 모은 산문들은 내가 묻고 삶이 답해준 것들이다. 인도의 시인 갈리부는 내 시와 함께 나를 준다라고 썼지만 어떤 글도 본연의 나를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내가 쓰는 글들이 본연의 나를 능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 확실한 시대에 내 글이 위로나 힘이 되진 않겠지만 나는 다만 길 위에서 당신과 함께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쾌렌시아,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쾌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쾌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순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큐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큐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전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날마다 1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방에서 온 이들은 며칠씩 묵어가기도 했다. 살아온 환경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다행히 집 뒤쪽,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작은 방이 내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의 큐렌시아였다. 한두 시간 그 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운이 생겼다. 그 비밀의 방이 없었다면 심신이 고갈되고 사람들에게 치였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큐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큐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문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 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명활동의 원천이 바닥난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큐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에 큐렌시아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큐렌시아이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우장의 큐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유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큐렌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큐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 마을 사람들, 겐지스 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본 파란 하늘. 앞니 4개 부러진 탁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지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순간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쾌렌시아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서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장소로 창조했다.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는 곳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세상과 대지와의 교감 속에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로. 그런 세상을 투우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도 내게는 소중한 쾌렌시아의 시간이다.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쾌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가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에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슈타 바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 자신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쾌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10살 무렵에 나는 급성 신장염을 앓았다. 증상이 심해 2달 가까이 학교를 다니지 못했으며 어머니의 등이 업혀 마을의 유일한 병원인 보건소에 가서 이틀에 한 번씩 혈관 주사를 맞아야 했다. 하루는 공중 보건의가 어머니를 한쪽에 불러서 말했다. 이 아이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나아진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울면서 나를 업고 집으로 왔고 나는 그 당시 흔했던 유아 사망의 한 예가 될 운명이었다. 의사가 내린 사망 선고는 어린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미쳤다. 겨울이었는데 언제나 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누워있던 나는 스스로 윗목으로 이부자리를 옮겼다.
어차피 죽을 텐데 가난한 가족들의 짐이 되는 것이 싫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업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췄다.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이에 겨울이 지나갔다. 남양집이라서 창호지 문으로 봄 햇살이 비쳐들었다. 기어나가 방문을 열었더니 정말로 마당 가득 봄이 와 있었다. 마지막 봄이라 생각해서인지 괜히 기분이 설레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마당 한쪽의 화단으로 가서 흙을 헤쳐보니 화초 싹들이 파릇파릇 올라와 있었다. 내 몸과 마음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날부터 나는 공이에게 놀라움을 안기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고 다시 내 발로 걸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낫는다 해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박혀 있었다. 죽음이 늘 내 옆에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사춘기 시절에는 우울한 운명론자가 되기도 했지만 인생을 더 절실하게 살게끔 만들어준 원인이 되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나에게 단순한 잠언 이상이었다. 매번 이번 책이 나의 마지막 번역서가 될 것이다거나 나의 마지막 시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일 인생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훨씬 소중하고 기쁘다. 신장염은 나았지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10명이 넘는 일본인들과 수십 명의 셰르파들이 눈사태로 목숨을 잃은 히말라야 트레킹에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 이후로 나는 내가 사는 삶이 덤이라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다. 트럭을 얻어 타고 네팔 산길을 내려오다가 운전사가 조는 바람에 50m 낭떠러지 절벽에 트럭에 반만 걸쳐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 이후로 내 삶은 덤에 덤이 되었다. 10만 명이 숨진 구자라트 데이 시즌 하루 전날 나는 그 지역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힌두 대축제 때문에 기차 지붕까지 올라탄 사람들을 보고 여행지를 바꾸었다. 바라나시 폭탄 테러 때는 불과 1분 전까지 그 장소에 있었다. 이것이 어디 나만의 일이겠는가. 인생은 끝없는 기적의 연속이고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고 신의 극적인 구조의 손길이다.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아버지가 농민들 손에 처참하게 살해되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 16살 이후 평생 동안 간질에 시달렸다. 28살 때는 혁명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어 총살 선고를 받았다. 독방에서 지내던 어느 날 23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페테르부르크 광장의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갔다. 방아쇠가 당겨지는 마지막 순간 한 병사가 집행 중지를 외치며 달려왔다. 황제의 특별 가명이 내려진 것이다. 죽음 직전에 갑자기 자유인이 되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의 나락에서 갑자기 부활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는 남은 생을 문학에 바쳐 이미 죽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표현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가 생각했다. 삶은 하나의 선물이다. 매 순간이 축복의 순간일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 삶이 그만큼 더 소중해진다. 자신이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은 행운아임을 안다면 무의미한 고민이나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주어진 날들이 선물처럼 다가온다. 더 절실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가장 아까운 것이 매 순간을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과정이 즐거웠는가? 얼마 전 주한인도 대사관의 영사와 점심을 먹으며 지난 세기 초 인도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식인 호랑이 사냥꾼
짐 코벳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사가 들려준 코벳에 관한 인상적인 일화가 있다. 한 번은 코벳이 동료 사냥꾼과 함께 히말라야 발치의 밀림 속을 걸어서 이동할 때였다. 때는 4월이라서 자연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나무와 관목과 식물들의 꽃이 만발하고 화사한 색깔의 나비들이 새로 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녔다. 대기는 피부까지 파고드는 달콤한 향기로 진동했으며 희귀한 새들의 요란한 지저귀으로 가득했다.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까지 짝짓기에 가세해 밀림 전체가 봄의 청량함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은 주위 풍광을 신비롭게 비추었다. 계절이 주는 선물로 영혼 속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꿈속을 걷듯이 황홀경에 젖어 정글을 통과한 코벳 일행은 저녁 무렵에 야영지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면서 코벳은 동료 사냥꾼에게 그날의 여정이 즐거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동료는 잘라 말했다. 아니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어요. 그 동료는 오로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만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의미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이 선사하는 꽃과 새소리와 향기는 그의 오감 속에 스며들 겨를이 없었다. 밀림 속의 오솔길은 자주 끊겨 넝쿨들을 자르며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에 달라붙는 벌레들도 수시로 떼어내야만 했으며 발이 미끄러지는 진흙탕과 오르막길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코벳은 야생의 정글이 주는 경이로움과 신비만으로도 모든 고난을 충분히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스쳐가는 풍경을 즐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야영지에 도착해 있었다. 동일한 무게의 배낭을 지고 동일한 길을 걸었으나 두 사람이 느끼는 짐의 무게와 고난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 자신도 목표 지점과 원하는 결과를 향해 가느라 삶이 그 여정에서 선물하는 것들을 지나치기 일쑤이다. 한 사람은 도중에 난관을 피해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하느라 마음이 급하지만 또 한 사람은 과정에서 발견하는 신비와 뜻밖의 경험들에서 순수한 기쁨을 얻는다. 그에게 모든 과정과 순간은 놓칠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선물이며 목적지는 오히려 그 과정들을 경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점에 불과하다. 목적지에 이르면 또 다른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이 목적지라는 말은 트레킹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진리이다. 사실 전 세계의 산과 정글 속에서 행해지는 트레킹의 진정한 의미는 목표 지점에 서둘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했느냐에 있다. 그 즐거움과 감동이 고난을 불사른다. 순간순간을 즐기면 발걸음도 가볍고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나아간다. 그 기쁨이 신비하게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때 나아가는 길이 더 명확해진다. 모든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의 내용이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가 보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에 존재했는가가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여행 그 자체이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짐 코벳은 이렇게 책에 썼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장소는 쉽게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다. 사랑하면 다가오는 것들,
월든 호수에 처음 갔을 때 그곳의 평범함과 일상성에 실망했다. 캘리포니아의 오하이밸리도 동일했다. 오렌지 과수원들과 석양은 영적 기운과는 거리가 먼 그저 흔한 풍경이었다. 꽃마을로 소문난 북인도 라다크에 시골 브록파에 갔을 때는 실망이 더 컸다. 돈보다도 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을을 직접 보기 위해 4,000m 높이의 고지대로 갔건만 실상은 너무 달랐다. 전통 옷을 입은 사람은 할머니 2-3명이 전부였으며 머리에 꽃을 꽂기는커녕 꽃을 든 사람조차 없었다. 무엇보다 내 기대를 무너뜨린 곳은 인도였다. 자정 넘어 도착한 뭄바이 공항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지혜로 충만한 현자들이 아니라 사기꾼 운전사들과 헐벗은 거린들이었다. 상가들은 가는 곳마다 바가지를 씌우고 명상센터는 입장료부터 요구했다. 영적인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물질적이고 혼탁한 나라였다. 초기의 나의 여행은 이런 실망감의 연속이었다.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종교의 성지는 호객꾼들로 가득하고 성지의 동굴을 상상한 히말라야 트레킹은 게스트하우스와 식당들 사이를 이어 달리는 극기 훈련이었다.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장소는 자신의 속살을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장소들은 본래의 모습을 쉬 드러내지 않는다. 여행자는 며칠 만에 장소가 가진 신비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믿고 먼 길을 찾아가지만 그것은 그의 착각일 뿐이다. 오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장소는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낯선 이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장소의 요정들은 재빨리 모습을 감춘다. 우리가 장소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아직 그 장소가 가진 혼에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슴을 그곳에 갖다 대지 않은 것이다. 아직 자신과 그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어느 신전문의 현판에 적힌 이곳에 들어오려면 머리를 받쳐야 한다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에 살 때 친구로 지낸 사진작가 김영갑에게서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는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름에 올랐다. 앉아서도 오름을 보고 서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았다. 그렇게 해서 그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오름의 혼을 사진에 담았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혼을. 그 후 나는 월든 호수를 10번 가까이 갔다.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갔다. 그렇게 해서 나의 월든 호수를 발견했다. 오하이 밸리는 캘리포니아에 갈 때마다 들렸다. 이제 그곳은 언제나 그리운 오하이 밸리가 되었다. 겐지스 강이 흐르는 바라나시는 25년째 해마다 가고 있다. 낯선 나라와 장소들을 여행한 사람들은 곧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그들은 그 장소에 대한 긍정적인 여행담을 비난하고 허구라고 단정짓는다. 그들의 말이 옳다. 한 장소를 오래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이야기도 허구일 수밖에 없다. 장소의 혼들은 처음에는 매력 없는 면만 보여줄 것이다. 당신 자신도 그렇듯이 장소 또한 낯선 일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돈을 뜯으려는 호객꾼과 가방을 뒤지는 여인숙 종업원들과 길게 널린 소똥들로 당신을 쫓아보낼 것이다. 여행은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갔느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얼마나 자주 그 장소에 가슴을 갖다 대었는가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하며 그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세상의 모든 장소들은 사리와 숄로 얼굴을 가린 여인과 같다. 낯선 자가 다가오면 더 가릴 것이다. 세상에는 시간을 쏟아 사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가고 또 다시 가라.
그러면 장소가 비로소 속살을 보여줄 것이다. 짐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정은 계획한 것보다 더 오래 잡으라. 장소뿐만 아니라 삶도 쉽게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삶을 사랑하면 삶 역시 우리에게 사랑을 돌려준다. 나는 누구인가?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나를 만난다.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외모와 겉모습이며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이다.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과거의 이미지를 나의 참 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지금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절대로 달라질 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과 판단에 대해 갖는 신뢰는 실로 놀랍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변화하고 껍질을 벗을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만나는 관계이거나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 밤 혹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낡은 옷을 벗었는지 알 길이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오늘 감동한 일이 있었는가?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북인도 리시케시의 명상센터에 있을 때 가끔씩 밀려오는 생의 우울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인도인 수행자가 내게 조언했다.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나 역시 내가 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는 시인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고 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시인의 눈으로 쥐를 보려고 노력했고 그러자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내 마음의 기능까지도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우울한 순간들도 있고 어두운 구석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느끼고 감동하는 능력이 존재한다. 한 대학 병원의 암 전문의가 극심한 우울증에 걸렸다. 날마다 고통받는 환자들을 만나야 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명을 연장해준 의사였지만 정작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항우울제 복용 환자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의사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상담 의사가 그에게 매일 관찰 일기를 써볼 것을 권했다. 그것은 간단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노트에 답을 적는 일이었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감동받거나 인상 깊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나에게 영감을 준 일은 무엇이었는가?
처음 며칠 동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언제나 없다였다. 그런 일기를 쓰는 것 자체가 귀찮고 무의미했다. 그래서 상담의는 그에게 지금까지 삶을 보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시인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과 세상을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하여 그는 바쁘지만 흘려보냈던 일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암세포가 하루에 몇 밀리미터씩 줄어드는 것을 보고 놀라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 중인 엄마가 두 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일상 속에 무심코 지나쳐왔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서서히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제 그는 환자들에게 병을 버티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고 의사답지 않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바뀌고 치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생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환자들과 가까워졌다. 삶의 다른 면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주 후 상담의를 만난 그는 환자가 선물한 멋진 청진기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이 청진기로 사람들의 영혼의 박동을 들으려고 합니다.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영혼의 울림을.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새로운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원하고 새로운 장소를 갈구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새로운 눈이다. 관념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무엇보다 경이로움을 빼앗는다. 눈앞의 사람과 사물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게 되고 놀라워하지도 않고 감동하지 않게 된다. 합리적인 머리만 작동할 뿐 직관적인 가슴이 기능을 멈춰버린다. 어느 순간 세상이 빛을 잃었다면 시인의 눈으로 바라볼 일이다. 인생의 불을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감동하며 살았는가이다. 시인은 평범한 자두 열매에도 감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앙드레 지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말했다. 풀벌레 하나, 꽃 한 송이, 저녁 노을, 사소한 기쁨과 성취에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다. 감동을 느낄 때 우리는 정화되고 행복해지고 신성해진다. 그리고 감동받아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오늘 놀라운 일은 무엇이었는가? 감동받거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무엇이었는가? 영감받은 일은 무엇이었는가? 저자 류시화. 저자 류시화는 시와 명상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으며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을 비롯하여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우코 모음집, 한 줄도 너무 길다, 100만 광년 구독 속에서
한 줄기의 시를 일달을 집필했고 산문집, 삶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썼다. 또한 인도 여행기,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지구별 여행자와 인디언 추장 연설문 모음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를 썼으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티벳 사자의 서, 조화로운 삶,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용서, 인생 수업 등의 명상 서적을 우리말로 옮겼다.